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 시대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내전을 다 정비하고 프린캡스 1인자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제1대 황제라고 칭한다면 제5대까지 이어지는 왕조를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왕조라 하면 혈통으로 이어지는 걸 왕조라 그래요.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면 그 왕조를 바뀌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그런 왕조 국가가 아닌데 몇몇 왕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들이든 뭐 손자든 어쨌든 혈통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왕조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맨 먼저 나왔던 왕조가 이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인데, 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냐면 율리우스 가문과 클라우디우스 가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클라우디우스 왕조고요. 이 5명이 다 혈연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왜 그러냐면 아우구스투스가 아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다 죽었고 딸 하나가 남아서, 딸 하나가 율리아를 통해서 이제 혈통이 쭉 이어지고, 리비아라고 하는 클라우디우스 출신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이 리비아가 데려왔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양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혈통이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 5명을 보면 아우구스투스, 칼리귤라, 그리고 네로는 아우구스투스와 혈연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외손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티베리우스와 클라우디우스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가문인 거예요. 이 로마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양자 형태로 아들로 삼아서 후계자를 정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5명을 이어지는 요거를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흔히 부르고요.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클라우디우스 가문 출신이고요. 리비아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2번째 황제가 되죠. 자, 3번째는 아우구스투스와 연결되는 율리아의 아들 게르마니쿠스가 있었는데, 이 게르마니쿠스의 3번째 아들이 칼리귤라라는 별명을 불리는 사람이고요. 4번째는 클라우디우스 네로의 아들이고 게르마니쿠스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랑 혈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 가문 속에 있었기 때문에 4번째 황제가 됐고요. 5번째는 우리한테 아주 잘 알려진 나쁜 황제의 대명사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인 게르마니쿠스의 딸, 소아 아그리피나의 아들이에요. 아우구스투스랑은 혈연적으로 연결된다. 근데 그 사이에 아우구스투스의 아내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가 티베리우스를 데려왔고요. 또 나중에 네로가 황제가 된 이유도 이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좌우를 했다는 거죠. 클라우디우스한테도 아들이 있었는데 되게 어렸어요. 어렸는데 그 아들한테 제위를 안 물려주고 이 네로한테 제위가 간 이유는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을 한번 보죠. 이 사람은 인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이 사람한테 제위를 안 물려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제의가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10년간 아우구스투스와 공동 통치자로서 체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55세 되기 전까지 이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해봤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 아우구스투스 혈통이 모두 사라진 이후에 제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확립한 원수정, 프린캡스, 그다음 엠퍼러, 사령관과 제1인자라고 하는 황제도 아닌 또 공화정도 아닌 아주 절묘한 균형을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안정시킨 공로자라고 하는 거죠. 말년이 돼서는 통치의 한매를 느껴요. 그래서 마지막 10년은 카프리 섬에서 은거를 했고, 그러니까 자연사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 걱정거리는 또 후계자였어요. 아들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있었는데 또 일찍 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능력이 부족하지만 아우구스투스의 혈통이었던 칼리굴라를 후계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일 잘한다고 시민의 높은 지지를 받을 것 같았지만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멋있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관리도 잘하고 잘했지만 그렇게 인기는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프리 섬에 가면 그가 살았던 빌라 요비스라고 하는 성체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카프리 섬은 꽤 큰 섬이더라고요. 여기 북쪽에 항구가 있는데 그 북쪽
저 위쪽에 언덕 위에 티베리우스가 머물렀던 빌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위에 오른 사람은 인기는 있는데 능력은 좀 부족했던 칼리굴라입니다. 꼭 명나라 황제하고 비슷한 거죠. 명나라 주원장이 창업을 해가지고 세 번째 영락제까지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다음 황제들은 어린 나이에 쭉 올라와가지고 혈통은 좋았지만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명나라 황제들이 있었는데 이 동양의 황제들은 혈통이 좋고 능력이 부족하면 뭐 그대로 신하들이 알아서 통치를 해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의 혈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권좌에 오르긴 했는데 나중에 그리데한테 살해를 당하게 되죠. 로마에서는 뭐 나라의 공공이 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살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사람도 전형적인 살해인 거죠. 20대 이 사람 제위에 올랐는데 프린캡스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확립해놨던 원수정의 제1인자 또 임페라토르 사령관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역할의 무게를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거 아니에요. 군대 경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고 또 아우구스투스가 남겨줬던 또 티베리우스가 남겨줬던 많은 돈을 가지고 최고급 유람선, 호화로운 목욕탕 같은 거를 건설함으로써 재산을 이제 탕진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프린캡스도 아니고 엠페러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면 언제든지 살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년 만에 살해당했는데 이때에 아우구스투스가 창설했던 로마 근위대 역할과 충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전에는 로마에 군대가 없었어요. 외곽에만 군단병이 있었고 로마에는 군대가 없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권력을 잡으면서부터 이 로마에 근위대가 있었죠. 근데 그 근위대에 결국은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위대 사람들도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민회에 참석해서 어떤 투표권 행사한 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지 기반이 없다면 제위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근위대한테 밀려난 첫 번째 사례가 칼리굴라인 거죠. 칼리굴라는 원래는 이름 있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 우리가 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름이 똑같아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명을 불리는 거죠. 칼리굴라라고 하는 작은 군화란 뜻. 그 아버지가 게르마니쿠스인데 게르만 지역, 오늘날 독일 지역에서 이렇게 군단에서 게르마니쿠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 아주 꼬마였어요. 그래서 군단병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서 제위에 올랐지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살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제위에 오른 사람은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입니다. 칼리굴라가 살해를 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누가 제위에 올라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 칼리굴라를 살해했던 군단병들은 지금 이 나라에 그래도 혈통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클라우디우스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황제 자리에 옹립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남았냐면 나이도 적지가 않았어요. 52세였으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도 불편하고 또 뭐 정신병 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신을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살아남아가지고 몸도 아프고 뭐 그래서 이때가 있었는데 군단병들한테 옹립이 돼서 황제가 된 다음에는 꽤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시민 복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요. 공공사업을 열심히 했죠. 말하자면 제1인자와 엠퍼러의 역할을 나름대로 잘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근위대의 지지에 의해서 황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늘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로마 황제의 한계이기도 해요. 주변에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자리에 이제 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클라우디우스가 했던 공공사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거예요. 오스티아 항구를 개설한 겁니다. 그 로마시를 흐르는 데베레 강이 있거든요. 강이 이제 바다로 나가죠. 바다에서 만나는데 거기가 그냥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오스티아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들고 거기 항구를 정비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집트에서 뭐 밀 같은 게 오면 저 남쪽에 있는 항구에서 육지에 내린 다음에 거기서 마차를 싣고 로마까지 왔어야 됐거든요. 물류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스티아는 바로 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항구를 만들므로써
로마의 어떤 물류가 상당히 원활해졌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곡물, 포도주, 광물, 대리석, 목재 같은 로마의 필수품들이 아주 쉽게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스티아는 인구가 1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로마에서 1시간 정도 거리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옛날보다는 이제 바다가 저기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항구의 기능은 없는데요. 꽤 사람이 살기 좋았던 도시였던 것이죠. 이 클라우디우스가 했던 임페로로서 사령관으로서 역할은 또 뭐냐? 이 사령관들은 그냥 방어만 해가지고는 사령관한테 칭찬받을 수가 없잖아요. 외부 정복을 해야죠. 그래서 당시에 할 만한 데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브리튼 섬이더라. 그래서 이 브리튼 섬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브리튼 섬, 그러니까 브리타니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번 공략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뭐 통치는 안 됐죠. 그러다가 이 43년부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본격적으로 브리타니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먹을 떡이 뭐가 있을까요? 가서 전쟁 비용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얻을먹이 있어야 되거든요. 브리타니카는 예로부터 광물, 목재, 가축 이런 것들이 상업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뭐 당시에는 이제 켈트족이 살았었죠. 켈트족들이 그런 상인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하니까 그 상인들을 보호하고 이곳에서 뭐 나름대로 사람만 잡아와도 노예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브리튼 섬은 양 같은 걸 키우기 좋은 곳이니까 그런 곳에서 목재 같은 걸 가져오고요. 주석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정벌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지금의 런던 지역까지 정벌을 해가지고 영광을 얻죠. 그러면 이제 개선문을 만들 수 있고 개선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서 브리튼 섬은 공략을 했고 원로원으로부터 브리타니쿠스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인물들은 어느 지역을 정벌을 하면 그 지역의 어떤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아프리카를 정복한 자, 뭐 게르마니쿠스는 게르만 지역을 정복한 자, 뭐 브리타니쿠스는 그러니까 브리튼을 정복한 자, 뭐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호칭인 거죠. 로마의 사령관들은 외부 정복을 통해서 뭔가 이런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싶죠. 개선식도 하고 싶고 그런 거죠. 자, 5번째 원수, 이 황제는 네로입니다. 그 유명한 악명 높은 황제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황제로서의 좋은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좋은 혈통, 아우구스투스의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다 이어집니다. 외가 쪽으로 다 이어져서 혈통을 다 갖췄고요. 또 좋은 지지를 받았어요. 군단병의 지지, 원로원의 지지를 통해서 황제 자리에 올랐었고, 물론 이제 오를 때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아마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양아버지 클라우디우스를 통해서 후계자를 삼을 수 있게 해가지고 제위에 오르게 된 거죠. 초반은 정치가 꽤 괜찮았어요. 신의 대장 브루스와 철학자 세네카의 보살핌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지도를 통해서 꽤 좋은 업적을 남겼는데 후반에는 이 사람도 나이가 또 어리잖아요. 그리고 또 엠퍼러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령관으로서 나이가 젊은데 뭐 군단 경험도 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주변 또 시기 질투가 이게 마련이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처단하느라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 아그리피나 어머니가 늘 사사건건 가섭하고 세네카가 선생으로서 좋긴 하지만 뭐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주변 사람들 많이 처단을 함으로써 점점 악명이 생겼고요. 이 사람한테 가장 유명한 악명은 기독교인을 박해한 최초의 황제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것 때문에 인기가 나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원로원 시민의 지지를 못 잃었다. 그러니까 원로원의 지지를 잃는 건 프린캡스 제1인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건 엠프로서의 어떤 능력 이런 걸 보이지 못한 것. 뭐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된 겁니다. 네로가 했던 좀 악명 같은데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럴 거고요. 로마 시내를 꽤 정비를 많이 했어요. 화재가 나서 화재 이후에도 정비를 했고 그럼 무슨 돈을 했느냐? 일단 선조들이 물려준 돈이 많죠. 아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가 쭉 물려줬던 그런 돈들 없는 돈도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내려오던 화폐를 가치를 깎아가지고 그 돈으로 만들게 되고 국고가 바닥나고 화폐 가치가 아주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돈으로 황금 궁전을 지었죠. 도무스 아우레아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도 가서 보면 네로가 만든 도무스 아우레아가 있어요.
위에는 박물관으로 있고 굉장히 면적이 큰데 여기저기 조각조각 흩어져 있고요. 지금도 지하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그런 유적도 있어요. 여기 복원도를 보시면 배도 띄울 수 있었고요. 그 뒤에 아주 멋진 황금 궁전이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콜로소스라고 하는 상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동그란 돔 같은 게 있죠. 그 뒤에 큰 인간 청동상이 서 있거든요. 그 콜로소스가 있던 자리, 여기가 오늘날의 콜로세움이 서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어느 정도 육지고 한쪽은 여기 호수가 되어 있던 저수지. 이래가지고 그 콜로세움이 반은 집안이 괜찮고 반은 좀 물렁한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요 위에다가 콜로세움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궁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평판이 안 좋았던 결정적 이유는 주변 사람들 계속 살해했죠. 맨 먼저는 당연히 자기의 제위 경쟁자였던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의 아들이에요. 경쟁자를 일단 제거를 하고 4년 후에는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 3년 후에는 아내 옥타비아를 살해했고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도 이름 보면 옥타비아누스에 관련되는 집안 출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정략 결혼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게 되는 거고 64년에는 기름 창고 사고가 원인이 돼서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다. 뭐 썰에는 네로가 뭐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썰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로가 그 당시에 로마 바깥에 있었거든요. 바깥에 있다가 화재가 났다고 그런 소리 듣고 돌아와서 이제 불을 끄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시에는 원래 불이 자주 났어요. 네로 왕제 시대만 난 게 아니라 그 좁은 땅에 100만 명이 살았으니까 뭐 100만 명이라는 인구는 현대에도 엄청난 대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 100만 명이란 도시가 있었다는 게 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거대한 도시였기 때문에 불이 자주 났는데 그 불 자주 난 걸 네로 시대만 있었던 걸로 착하기 쉽죠. 왜냐면 이 사람한테 워낙 그 유명한 악평이 쓰여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65년에는 스승인 세네카한테 자살 명령도 내리죠. 그 세네카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이 세네카도 스토아파여가지고 그 사람 절제된 삶 그리고 뭐 영혼 불멸 이런 걸 믿었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가서 좋은 데 가서 내 영혼이 잘 살 거다. 그래서 뭐 목욕탕에서 노예한테 자기의 혈관을 끊어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사람이죠. 제국을 통치할 적절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리더는 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당시 로마 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살해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카이사르 때부터 카이사르는 이 사람이 왕이 되려 한다라는 명목하에 살을 했던 거고 칼리귤라는 도저히 임페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근위대 병사들이 죽인 거고 네로 같은 경우에는 원로원과 시민들 모두한테 질을 잃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쳤죠. 도망을 쳐가지고 나중에 자살하게 되는데요. 네로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로마 대화제와 그 관련한 그리스도교 박해죠. 이거는 타키투스라고는 당시에 역사가가 기록한 건데요. 소문을 무마하기 위해 네로는 희생양을 삼을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기독교인을 생각해 되었던 것이다. 타키투스가 기록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는 좀 이거를 좀 의심해요. 당시에 과연 서기 64년에 기독교인이 로마에 있었을까? 아마 유대인은 꽤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부터 유대인은 로마 제국 전체에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에 유대 출신 노예도 있었을 거고 유대인이 꽤 살았을 텐데 과연 서기 64년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구분 가능했을까? 그런 의심을 좀 합니다. 뭐 어쨌든 역사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네로가 기독교인을 처음으로 학살한 사람으로 남겨졌고 거의 2000년 동안 유럽인들한테 계속 네로는 나쁜 놈 이렇게 아주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네로가 몰락한 뭐 내용들 보면 친족 살해, 뭐 역량 부족, 뭐 이걸 통해서 원로원과 지지를 잃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사치스럽고 과대망상적인 행동도 했고 전차경 주장, 음악 경연장에 자주 등장을 했고 연극에 정식 출연함으로써 배우가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당시 배우라는 직업은 아주 천한 뭐 노예들이 하는 직업인데 아니 명색이 황제가 배우가 됐다고 하니까 이런 원로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혀를 찰 일이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 어떤 의사였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워낙 이렇게 좀
지지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일 미움받았던 건 이거죠. 사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자들을 날조한 제명으로 처단한다. 그러니까 어떤 원로원 의원, 부자인 원로원 의원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을 국가 반역죄 같은 걸 몰아가지고 처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형하면 그 사람만 처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양에도 삼족을 멸하는 일 있잖아요. 가족들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을 몰수해. 그게 더 커요. 사람을 죽이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욕심날 일도 아니고 한데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이 있다. 그럼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뭐 나눠 갖거나 국고로 들이거나, 사실은 로마는 국고라는 게 그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제 개인 공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인 원로원 의원을 날조된 제명으로 처단하고 그 재산을 전부 몰수해가지고 개인 재산을 만든 거죠. 이걸 가지고 뭐 사치를 하고 하니까 원로원 의원들의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각을 하고 도망을 치다가 지금 로마시에서 1시간쯤 거리에 가면 네로가 자살한 곳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거길 찾아가 봤는데요. 여기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노예한테 자기를 이렇게 찔러달라고 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비석이 서 있더라고요. 황제로서의 권위, 실력 이런 걸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 원로원, 하류 시민들로부터 다 지지를 잃어서 황제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